평양중앙병원 영상의학과. 공화국 최고의 의료시설이라 불리던 그곳에서 나는 7년을 보냈다. 32살의 나이에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당에서도 인정받는 엘리트 의사였다. 그런데 2019년 여름 어느 날 새로 들어온 독일제 CT 장비로 촬영한 한 장의 사진이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 그 사진 속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찍혀 있었다. 평양중앙병원 영상의학과 판독실의 아침은 언제나 소독약 냄새와 형광 등 특유의 윙윙거리는 소리로 시작되었다. 나는 32살의 나이로 이 병원에 들어온 지 7년째였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촬영 기술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그것이 공화국 최고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다. 판독실 벽에는 수령님의 교시가 적힌 현판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서 나는 하루에도 수십 장의 엑스레이와 CT 사진을 들여다보며 환자들의 병을 찾아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오전 7시쯤 첫 환자가 들어왔고 나는 낡은 독일제 엑스레이 기계 앞에서 촬영 준비를 했다. 기계는 이미 15년도 더 된 것이었지만 부속품을 구할 수 없어서 고장난 부분을 용접하고 철사로 묶어가며 사용하고 있었다. 촬영실 바닥의 리놀륨은 여기저기 닳아서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고 천장에서는 가끔 물이 새어 양동이를 받쳐 두어야 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했고 그것이 혁명가로서의 본분이라고 배웠다. 점심시간에는 강냉이밥과 배추국이 나왔는데 고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들어있었다. 오후 3시쯤 되자 과장이 나를 불렀다. 과장실로 들어가니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다. 과장은 55살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격의 남자였는데 평양의학대학을 나온 후 이 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다. 그는 내게 다음 달부터 새로운 CT 장비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전했다. 독일에서 수입한 최신형 장비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다. 낡은 장비로는 볼 수 없었던 미세한 병변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과장은 내게 새 장비 운용 교육을 책임지라고 지시했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대동강변을 걸으면서 나는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보았다. 새 장비가 들어오면 더 많은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내 실력도 더 인정받을 것이며 과장 승진도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물은 저녁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였고 건너편 주체사상탑이 웅장하게 서 있었다. 나는 이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고 이 체제가 주는 혜택 속에서 의사가 되었다. 감사한 마음으로 조국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집에 돌아가니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나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새 장비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는 기뻐하시면서도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당에서 주목하는 일일수록 실수하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걱정을 이해했다. 이 사회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진리였다. 밤 10시쯤 잠자리에 들면서 나는 내일부터 새 장비 매뉴얼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창밖으로는 평양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기차 기적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는 몰랐다. 그 새 장비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2019년 여름이 시작될 무렵 드디어 새로운 CT 장비가 병원에 도착했다. 독일 지멘스사의 최신형 모델이었고 트럭 세대에 나누어 실려왔다. 설치 작업에는 일주일이 걸렸고 독일에서 온 기술자 2명이 직접 지도했다. 나는 그 기술자들 옆에서 하루 종일 지켜보며 장비의 작동 원리를 익혔다. 새 장비는 기존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했고 해상도도 월등히 높았다. 촬영실 안에 들어서면 새 기계 특유의 플라스틱 냄새와 윤활유 냄새가 섞여서 났고 컴퓨터 화면은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밝았다. 설치가 끝난 후 일주일간은 시험 운영 기간이었다. 과장은 나를 포함해서 영상의학과 의사 4명을 선발해서 집중 교육을 시켰다. 함께 교육받은 동료 중에는 김철수라는 35살의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나보다 3년 선배였지만 성격이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또 박영이라는 29살의 여자 의사가 있었는데 촬영 기술은 뛰어났지만 말수가 적었다. 마지막으로 이성호라는 31살의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평양의학대학 수석 졸업자여서 이론적 지식이 해박했다. 우리 4명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새 장비 사용법을 배웠고 서로 모여 촬영을 하며 연습했다. 교육 2주일째 되던 날 드디어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촬영을 시작했다.
첫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폐에 이상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 나는 긴장한 마음으로 환자를 촬영대에 눕히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촬영 버튼을 눌렀다. 기계가 부드럽게 작동하면서 환자의 몸을 스캔하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단층 이미지가 나타났다. 그 선명함에 나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폐의 미세한 혈관까지 또렷하게 보였고 작은 결절 하나도 놓치지 않고 찾아낼 수 있었다. 촬영이 끝나고 판독을 하는데 과장이 내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루에 평균 20명 정도의 환자를 새 장비로 촬영했다. 환자들은 대부분 당 간부나 군 고위층이었다. 일반 주민들은 이런 고가 장비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다. 새 장비 덕분에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질병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 환자들의 치료 성공률도 높아졌다. 과장은 내게 이 성과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당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열심히 보고서를 썼고 우리 과의 업적이 인정받기를 바랐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에 김철수 선배와 함께 대동강변을 걷게 되었다. 그는 평소에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새 장비로 촬영하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고위 간부들의 CT 사진을 보면 영양 상태가 매우 좋은 반면 가끔 들어오는 일반 환자들의 사진에서는 심각한 영양실조 증상이 보인다는 것이었다. 나도 그 점을 느끼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사실이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강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고 건너편 불빛만 반짝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 그 사진을 본 것은 7월 중순의 어느 목요일 오후였다. 날씨는 무덥고 습했으며 촬영실 안의 에어컨은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았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형광등 불빛은 어지러울 정도로 밝았다. 오후 4시쯤 한 환자가 들어왔는데 진료 의뢰서에는 폭부 통증으로 적혀 있었다. 환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군복을 입고 있었다. 계급장을 보니 대자였다. 나는 평소처럼 환자를 촬영대에 눕히고 폭부 CT 촬영을 시작했다. 기계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작동했고 화면에 이미지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다. 간, 담낭, 췌장 모두 정상 범위였다. 그런데 촬영이 계속되면서 위 부위가 나타났을 때 나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위벽에 이상한 물체가 여러 개 박혀 있었다. 처음에는 종양이나 용종인가 싶었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 금속 물체였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위 안에 들어있었다. 모양도 규칙적이었다. 나는 화면을 확대해서 다시 봤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히 총알이었다. 사람이 총알을 삼킨 것이었다. 아니, 총알을 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나는 즉시 촬영을 중단하고 환자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고 급히 과장실로 갔다. 과장은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 내 급박한 표정을 보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금 촬영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과장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 사진을 즉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환자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하고 돌려보내라고 했다. 나는 그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이 환자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하다가 죄수들이 몰래 삼킨 총알을 회수하기 위해 병원에 온 것이었다. 수용소에서는 탈출을 막기 위해 총알을 엄격하게 관리했고 분실되면 책임자가 처벌을 받았다. 촬영실로 돌아와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미지 파일을 삭제했다. 하지만 삭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나는 잠깐 망설였다. 이 사진은 증거였다. 우리가 모르던, 아니 모른 척해야 했던 진실의 증거였다. 나는 USB 메모리를 컴퓨터에 꽂고 그 이미지를 몰래 복사했다. 왜 그랬는지 나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그저 이것을 없애버려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느낌이 들었다. 복사가 끝나고 USB를 주머니에 넣은 후 나는 원본 파일을 삭제했다. 환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돌아갔고 나는 그날 저녁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을 계속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계속 뒤를 돌아봤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집에 도착해서 방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다. USB를 컴퓨터에 꽂고 그 사진을 다시 봤다. 화면 속 금속 물체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평생 믿어왔던 이 체제가, 내가 헌신해온 이 조국이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들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그 사진을 본 이후 한 달 동안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병원에서 일할 때마다 주변을 살피게 되었고 누군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에 시달렸다. 환자를 촬영할 때마다 혹시 또 비슷한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두려웠다. 실제로 그 이후 몇 번 더 이상한 케이스가 있었다. 영양실조가 심각한 수준인 환자들, 고문으로 보이는 상처 흔적이 뼈에 남아있는 환자들, 설명할 수 없는 내부 손상을 입은 환자들. 그들은 모두 특정 지역에서 왔고 진료 의뢰서에는 거짓 병명이 적혀 있었다.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고 이 문제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다. 8월 중순 어느 토요일 저녁 나는 용기를 내서 김철수 선배에게 연락했다. 그에게 급히 만나자고 했고 그는 조심스럽게 동의했다. 우리는 평양 외곽의 한적한 식당에서 만났다. 식당 안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고 구석자리에 앉아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그에게 그 사진에 대해 말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더니 자기도 비슷한 것을 봤다고 고백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다. 이 체제가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은폐에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김철수 선배가 다시 연락을 해왔다. 박영희와 이성우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으니 4명이 함께 만나자는 제안이었다. 우리는 김철수 선배의 집에서 모였다. 그의 집은 평양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아파트였고 2층에 위치해 있었다. 밤 9시쯤 모였는데 커튼을 모두 치고 목소리를 낮춰서 대화했다. 박영희는 평소 말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먼저 입을 열었다. 자기가 촬영한 환자 중에 10살도 안 돼 보이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뼈 나이는 15살 이상이었다는 것이었다.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성장이 멈춘 것이었다. 이성호는 자기가 본 케이스를 이야기했다. 뇌에 이상이 있어서 온 환자의 CT를 찍었는데 두개골에 총알 파편이 박혀 있었다는 것이었다. 환자는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했지만 과장은 그냥 퇴원시켰다. 우리는 각자가 본 것들을 나누면서 점점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평양중앙병원은 겉으로는 최고의 의료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체제의 범죄를 은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우리는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데 오히려 진실을 감추는 일에 동원되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 2시까지 이야기를 나눴고 마지막에 김철수 선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가 계속 이곳에 남아있을 수 있겠냐고. 그 질문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탈북.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지만 우리 모두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박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는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성호는 가족이 있어서 쉽지 않다고 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나는 어머니 생각이 났다.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곳에 남아서 계속 거짓에 협조하며 살 수 있을까도 생각했다. 우리는 그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서로 연락을 유지하고 각자 생각해보기로 했다. 헤어질 때 김철수 선배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조심하라고 했다. 밤거리는 고요했고 별이 많이 떠 있었다. 9월이 되자 평양은 가을 기운으로 가득 찼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차가워졌고 가로수 잎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매일 출근길에 보는 거리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선전 포스터에 적힌 구호들, 줄을 서서 배급을 기다리는 사람들, 제복을 입은 청년들의 행진. 모든 것이 연극 무대 같았다. 나는 그 무대 위에서 배우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대본이 거짓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버렸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환자를 보면서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고 동료들과 눈을 마주칠 때마다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무게감이 느껴졌다. 9월 중순 어느 날 보이부에서 병원의 조사가 나왔다. 새 CT 장비 운용에 대한 정기 점검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의료진을 감시하기 위한 것임을 모두가 알았다. 보이부 요원 3명이 사흘 동안 병원에 상주하면서 촬영 기록을 모두 검토했다. 그들은 특히 삭제된 파일 목록을 자세히 살펴봤다. 나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내가 삭제한 그 총알 사진의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었다. 다행히 그들은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 사흘 동안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다. 밤에는 악몽을 꾸었다. 보이부에 끌려가는 꿈, 신문당하는 꿈,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꿈. 보이부 조사가 끝난 다음 주 김철수 선배가 긴급하게 연락을 해왔다. 우리 넷은 다시 그의 집에 모였다. 김철수 선배는 심각한 표정으로 소식을 전했다. 자기가 아는 다른 병원 의사가 최근에 체포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의사도 비슷한 이유로 문제가 된 환자 정보를 몰래 포관하고 있었다고 했다. 지금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고 가족도 함께 끌려갔다는 소문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모두 침묵했다. 박영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이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나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탈북하기로. 김철수 선배가 먼저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고 우리는 하나씩 고개를 끄덕였다. 이성우는 가족을 데려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자기가 여기 남아서 잡히면 가족도 어차피 화를 당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박영희는 이미 결심한 듯 보였다. 나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이곳에 남는 것이 더 큰 배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USB에 담긴 그 사진이 증거가 될 것이었다.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김철수 선배가 예전에 두만강 근처 출신이라 그 지역 지리를 알고 있었다. 그는 국경을 넘을 수 있는 루트를 설명했다. 하지만 브로커가 필요했다. 돈도 필요했다.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돈을 모으기로 했다. 나는 10년 동안 모아둔 저축이 있었고 김철수 선배도 비슷한 액수를 가지고 있었다. 박영희와 이성우도 각자 몇백만 원씩 있었다. 모두 합치면 중국까지 갈 브로커 비용은 충분할 것 같았다. 우리는 9월 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10월 초에 출발하기로 했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헤어질 때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다. 김철수 선배가 브로커를 찾아냈다. 그의 고향 친구 중에 무역 일을 한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 연결되었다. 브로커는 최성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그것이 본명인지는 알 수 없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우리는 평양 외곽의 폐공장에서 만났다. 9월 28일 밤 11시였다. 공장은 10년 전에 문을 닫았다고 했고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바닥에는 녹슨 기계 부품들이 흩어져 있었다. 최성국은 우리 넷을 보더니 의사들이냐고 물었다. 김철수 선배가 조심스럽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최성국은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다. 담배 연기가 희미한 손전등 불빛 속에서 피어올랐다. 그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의사 4명을 두만강까지 데려가고 중국 브로커에게 넘기는 비용이 1인당 5천만 원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 금액에 놀랐다. 모두 합쳐서 2억 원이었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최성국은 우리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는 피식 웃었다. 의사들이 가진 게 그것밖에 안 되냐고 비웃었다. 김철수 선배가 우리가 가진 돈을 모두 합치면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다. 최성국은 고개를 저었다. 그 돈으로는 2명밖에 못 보낸다고 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누가 가고 누가 남을 것인가. 침묵이 흘렀다. 그때 이성우가 자기는 포기하겠다고 했다. 어차피 가족 걱정이 많았다고 했다. 박영희도 조용히 자기도 남겠다고 했다. 나는 그들을 말릴 수 없었다. 각자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함께 떠나기로 했는데 이제 절반만 갈 수 있게 되었다. 최성국은 무심하게 그럼 둘만 데려가겠다고 했다. 김철수 선배와 나는 잠시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나눴다. 정말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고민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보이부 조사 이후 병원 분위기가 점점 더 삼엄해지고 있었고 언제 우리가 의심받을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박영희와 이성우에게 돌아가서 마지막 작별을 고했다. 박영희는 눈물을 흘렸고 이성우는 우리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은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체제가 무너지면 다시 만나자고 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공장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고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했다. 최성국은 우리에게 출발 날짜를 알려주었다. 10월 3일 새벽 4시에 평양역 뒤편 화물 야적장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절대 짐을 많이 가져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배낭 하나씩만 허용된다고 했다. 여권이나 신분증도 필요 없다고 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위험하다고 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성국은 돈을 먼저 반을 달라고 했다. 김철수 선배가 준비해온 봉투를 건넸다. 최성국은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했다. 만약 약속 시간에 안 나오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알 거라고 했다.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지만 우리는 꼭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10월 1일과 2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이틀이었다. 병원에는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다. 판독실의 낡은 의자, 형광등 불빛, 폭도에서 들리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소독약 냄새. 7년 동안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느껴졌다. 환자들을 보면서 나는 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떠나지만 이들은 여전히 이 체제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동료 의사들과 마주칠 때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무도 내가 떠난다는 것을 알아서는 안 되었다. 10월 1일 저녁 나는 집에 일찍 들어갔다. 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다. 감자국과 강냉이밥이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저녁이었지만 나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가 밥을 잘 안 먹는다고 걱정하셨다.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지만 나는 그저 피곤하다고 둘러댔다. 식사 후에 어머니와 함께 텔레비전을 봤다. 뉴스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현지 지도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졸고 계셨다. 나는 어머니의 옆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흰머리가 많이 늘어 있었고 주름진 손은 평생 고생한 흔적으로 가득했다. 밤 10시쯤 어머니가 주무시러 가셨다. 나는 내 방에 들어가서 짐을 쌌다. 배낭 하나에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USB 메모리를 넣었다. USB에는 그 총알 사진뿐만 아니라 지난 몇 달간 몰래 촬영한 다른 증거 사진들도 들어있었다. 이것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어렸을 때 사진들이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의과대학 졸업사진, 병원에서 찍은 사진들. 나는 그중 가족 사진 한 장만 꺼내서 지갑에 넣었다. 나머지는 모두 두고 가야 했다. 방을 둘러보니 20년 넘게 살았던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다. 10월 2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머니가 아침을 차려놓으셨다. 나는 어머니 앞에 앉아서 말없이 밥을 먹었다. 어머니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물으셨다. 나는 대답 대신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의 눈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는 급히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나는 어머니께 다가가서 안아드렸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다. 왜 그러냐고 물으셨다. 나는 그저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웃으시며 내 등을 토닥이셨다. 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다. 어머니는 현관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다. 그것이 어머니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병원에서의 마지막 하루는 악몽 같았다. 시계를 볼 때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다. 오후 5시가 되어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판독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과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과장이 나를 불렀다.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뭔가 알아챈 것은 아닐까? 하지만 과장은 그저 다음 주 교육 일정에 대해 물어봤다. 나는 평소처럼 대답했다.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고했다고 했다. 나는 인사하고 나왔다. 병원 정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다. 7년을 보낸 건물이 저녁 햇살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마지막 인사를 속으로 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10월 3일 새벽 3시 반에 나는 집을 나섰다.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다. 나는 어머니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서 조심조심 걸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배낭을 메고 걷기 시작했다. 평양역까지는 걸어서 40분 정도 걸렸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습했으며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다. 평양역 뒤편 화물 야적장에 도착한 것은 3시 50분쯤이었다. 어둠 속에서 김철수 선배의 모습이 보였다. 그도 배낭 하나만 메고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최성국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컨테이너 사이에 숨어서 기다렸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 화물 열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4시가 되었지만 최성국은 나타나지 않았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혹시 우리를 배신한 것은 아닐까? 경찰에 신고한 것은 아닐까? 김철수 선배의 얼굴도 창백했다. 4시 15분쯤 되어서야 최성국이 나타났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빨리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우리는 그를 따라 화물 야적장 끝으로 갔다. 거기에는 낡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다. 트럭 짐칸에는 석탄이 가득 실려 있었다. 최성국은 우리에게 석탄 더미 사이에 숨으라고 지시했다. 석탄 냄새가 코를 찔렀고 먼지가 입안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석탄 사이의 좁은 공간에 몸을 구겨 넣었다. 최성국은 우리 위에 방수포를 덮고 다시 석탄을 몇 개 얹었다. 숨쉬기가 답답했고 석탄 가루가 눈에 들어가서 따가웠다. 트럭이 출발했다. 엔진 소리가 요란했고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석탄 더미 사이에서 나는 김철수 선배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트럭은 한참을 달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1시간쯤 지난 것 같았다. 갑자기 트럭이 멈췄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검문소였다. 보안원이 최성국에게 뭔가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다. 최성국은 평소처럼 대답했다. 함경도로 석탄을 운반하러 간다고 했다. 보안원이 뭔가 더 물어보는 것 같았다. 나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보안원에게 들릴까봐 겁이 났다. 잠시 후 보안원이 트럭 짐칸을 열었다. 손전등 불빛이 방수포 사이로 스며들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보안원이 석탄을 몇 개 들춰보는 소리가 들렸다. 김철수 선배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보안원이 뭔가 중얼거리더니 침칸을 닫았다. 최성국과 보안원이 담배를 나눠 피우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한참 후에 트럭이 다시 출발했다. 검문소를 통과한 것이었다. 나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다. 석탄 가루를 삼킨 듯 목구멍이 칼칼했다. 하지만 우리는 첫 번째 관문을 넘었다. 트랙은 계속 북쪽으로 달렸다. 트럭은 쉬지 않고 달렸다. 석탄 더미 사이에 숨어있던 우리는 몸이 점점 더 굳어갔다. 좁은 공간에서 움직일 수도 없었고 석탄 먼지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었다. 허리와 다리가 저려왔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트럭이 덜컹거릴 때마다 석탄이 우리 몸 위로 흘러내렸다. 얼굴에도 석탄 가루가 묻어서 눈을 뜨기가 힘들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1시간이 지났는지 3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엔진 소리와 타이어가 길을 구르는 소리만 계속 들렸다. 해가 뜬 것 같았다. 방수포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조금 밝아졌기 때문이었다. 배가 고팠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목도 말랐다. 김철수 선배가 작은 소리로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을 삼았다. 트럭이 또 한 번 멈췄다. 이번에는 최성국이 내려서 어디론가 갔다. 한참 후에 돌아왔는데 엔진 소리가 다시 시작되지 않았다. 우리는 긴장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하지만 우리는 움직일 수 없었다. 1시간쯤 지나서 최성국이 방수포를 걷었다. 눈부신 햇빛이 들어왔다. 우리는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다. 최성국은 빨리 내리라고 재촉했다. 우리는 굳은 몸을 억지로 움직여서 트럭에서 내렸다. 주변을 보니 산속이었다.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길은 비포장도로였다. 최성국은 우리에게 물 한 병과 주먹밥 2개를 주었다. 우리는 허겁지겁 먹었다. 물을 마시니 목구멍이 조금 나아졌다. 최성국은 여기서 밤까지 쉬었다가 다시 출발한다고 했다. 낮에는 검문이 많아서 움직이기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트럭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으로 들어가서 쉬었다. 나뭇잎이 깔린 땅에 앉으니 온몸이 욱신거렸다. 김철수 선배는 등을 나무에 기대고 눈을 감았다. 나도 눈을 감으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떠올랐다. 지금쯤 병원에서는 내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알았을 것이었다. 어머니도 내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아셨을 것이었다. 보이부가 우리 집을 수색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어머니가 조사를 받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돌아갈 수 없었다. 이미 강을 건넌 것이었다. 해질 무렵 최성국이 우리를 깨웠다. 다시 출발할 시간이라고 했다. 우리는 다시 트럭 짐칸으로 올라갔다. 이번에는 석탄 더미를 조금 정리해서 공간을 넓게 만들어 주었다. 최성국은 함경도까지 아직 8시간은 더 가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검문소를 3군데 더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각오를 다졌다. 방수포가 다시 덮였고 어둠이 찾아왔다. 트럭이 출발했다. 나는 주머니 속 USB를 만졌다. 이것이 내가 목숨을 걸고 가져가는 증거였다. 이것 때문에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었다. 이것으로 세상에 진실을 알려야 했다. 트럭은 어둠 속을 달렸다. 10월 5일 새벽 2시쯤 트럭이 멈췄다. 최성국이 방수포를 걷고 우리에게 도착했다고 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트럭에서 내렸다. 온몸이 뻐근하고 아팠다. 이틀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한 탓이었다.
주변을 보니 완전한 어둠이었다. 별빛만 희미하게 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최성국은 우리를 숲속으로 인도했다.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스쳤고 발밑에는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추웠다. 함경도의 밤은 평양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고 손가락 끝이 시렸다. 1시간쯤 걸었을까? 최성국이 멈춰 서더니 앞을 가리켰다. 나무 사이로 물소리가 들렸다. 강이었다. 두만강이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풀숲 사이에 엎드려서 강을 내려다봤다. 강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고 건너편에는 불빛이 몇 개 보였다. 중국이었다. 저 건너가 중국이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자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죽음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최성국은 우리에게 지금은 물이 얕은 시기라서 건널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비병들이 순찰을 도니까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풀숲에 숨어서 기다렸다. 최성국은 시계를 보며 시간을 재고 있었다. 경비병들의 순찰 패턴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다. 30분쯤 지났을 때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다. 경비병이었다. 우리는 숨을 죽였다. 경비병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군화 소리가 자갈을 밟는 소리와 섞여서 들렸다. 총을 메고 있는 것도 보였다. 경비병이 우리 앞을 지나갔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경비병이 멀어지기를 기다렸다. 최성국이 손짓으로 아직이라고 신호했다. 1시간이 더 지났다. 최성국이 이제 가야 한다고 속삭였다. 다음 순찰까지 20분 정도 시간이 있다고 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무릎이 떨렸다. 최성국이 앞장섰고 우리는 그를 따라 강변으로 내려갔다. 자갈이 발밑에서 소리를 냈다. 강물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차갑고 비린 냄새였다. 최성국은 강물에 발을 담그며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했다. 물은 뼈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웠다. 나는 이를 악물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김철수 선배도 뒤따라 들어왔다. 물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점점 더 깊어졌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물이 허리까지 찼다. 물살이 새서 중심을 잡기 힘들었다. 배낭이 물에 젖어서 무거워졌다. 발밑의 돌들이 미끄러웠다. 김철수 선배가 비틀거렸다. 나는 그의 팔을 잡았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최성국은 이미 반쯤 건너가 있었다. 그가 손짓으로 빨리 오라고 재촉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물을 헤쳐나갔다. 숨이 가빠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중국이었다. 자유였다. 그때 멀리서 호각 소리가 들렸다. 경비병이 우리를 발견한 것이었다. 호각 소리와 함께 고함이 들렸다. 북한 경비병이 우리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멈추라는 명령이었다. 최성국이 고함쳤다. 뛰라고. 우리는 미친 듯이 물을 헤쳤다.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었고 강물이 입안으로 들어왔다. 짠맛과 흙맛이 섞인 물이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탕탕탕. 총알이 물 위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옆에서 물기둥이 솟구쳤다. 총알이 물속에 박힌 것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살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했다. 김철수 선배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돌아봤다. 그가 어깨를 감싸쥐고 있었다. 총에 맞은 것이었다. 물이 붉게 물들었다. 나는 그에게 달려가서 그의 팔을 잡았다. 그는 괜찮다고 계속 가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코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그를 끌다시피 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최성국은 이미 중국 쪽 강변에 도착해 있었다. 그가 우리를 향해 손을 뻗었다. 총소리가 계속 들렸다. 뒤에서 경비병들이 강변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도 강으로 들어올 것이었다. 마침내 우리는 중국 쪽 강변에 닿았다. 최성국이 김철수 선배를 끌어올렸고 나도 뒤따라 올라갔다. 우리는 즉시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경비병들이 강 건너편에서 우리를 향해 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강을 건너오지는 않았다. 국경을 넘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숲속 깊이 들어갔다. 숨이 터질 것 같았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김철수 선배는 계속 신음했다. 그의 어깨에서 피가 계속 흘렀다. 10분쯤 달렸을까? 최성국이 멈추라고 손짓했다. 우리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골랐다. 총소리는 멈췄다. 경비병들이 추격을 포기한 것 같았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다. 중국 공안이 올 수도 있었다. 북한 탈북자를 잡아서 다시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이 중국의 정책이었다. 최성국은 김철수 선배의 어깨를 살펴봤다. 총알이 관통한 것 같다고 했다. 피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배낭에서 천조각을 꺼내 상처를 감았다. 김철수 선배는 이를 악물며 참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다. 최성국은 우리에게 여기서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중국 브로커를 만날 때까지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고 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김철수 선배는 제대로 걷지 못했다. 나는 그의 한쪽 팔을 내 어깨에 걸치고 함께 걸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산속을 헤맸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마침내 작은 오두막이 보였다. 최성국은 저곳이 안전가옥이라고 했다. 중국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서 오두막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중국어가 들렸다. 문이 열렸고 중국인 남자가 우리를 안으로 들였다. 우리는 마침내 북한을 벗어난 것이었다. 중국 브로커의 이름은 왕이었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조선족이었다. 우리말을 할 수 있었다. 오두막은 산속 깊은 곳에 있었고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었다. 왕은 우리를 지하실로 안내했다. 지하실은 좁고 어두웠으며 천장이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했다. 바닥에는 얇은 요 2개가 깔려 있었고 구석에는 양동이 하나가 놓여 있었다. 화장실 대신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왕은 우리에게 여기서 며칠 동안 숨어 지내야 한다고 했다. 중국 공안이 국경 지역을 수색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가 강을 건널 때 총소리가 났기 때문에 경계가 강화되었다는 것이었다. 김철수 선배의 상처가 걱정이었다. 왕이 간단한 의료 도구를 가져왔다. 소독약과 붕대 그리고 진통제였다. 나는 의사였지만 외과 수술 경험은 많지 않았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상처를 소독하고 새 붕대로 감았다. 총알은 다행히 뼈를 피해갔고 깨끗하게 관통한 것 같았다. 하지만 감염이 걱정이었다. 제대로 된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김철수 선배는 고통스러워했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는 미안하다고 했다. 자기 때문에 느려졌다고 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했다. 우리는 함께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했다. 지하실에서의 생활은 고통스러웠다.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공기는 탁하고 습했다. 곰팡이 냄새가 났고 벽은 차가웠다. 왕은 하루에 2번 음식을 가져왔다. 주로 밥과 김치 그리고 가끔 계란이 들어있었다. 물은 충분히 주었지만 씻을 수는 없었다. 우리는 몸에서 나는 냄새와 함께 지내야 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하루 종일 천장을 바라보거나 김철수 선배와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국까지 가는 여정에 대해, 그곳에 도착하면 무엇을 할지에 대해. 2주일쯤 지났을 때 김철수 선배의 열이 올랐다. 상처가 감염된 것이었다. 그는 밤새 신음했고 땀을 흘렸다. 나는 왕에게 항생제를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왕은 위험하다고 했다. 약국에 가면 의심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계속 간청했다. 김철수 선배가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왕은 결국 동의했다. 이틀 후에 항생제를 가져왔다. 비싼 값을 치렀다고 했다. 나는 김철수 선배에게 약을 먹였다. 사흘 후부터 열이 내렸다. 그는 위기를 넘긴 것이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함께 살아남아야 했다. 10월 말이 되자 왕이 드디어 이동할 수 있다고 알렸다. 중국 공안의 수색이 느슨해졌다는 것이었다. 다음 단계는 중국 내륙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최종 목적지는 몽골 국경이었다. 몽골을 통해 제3국으로 가서 한국 대사관에 보호 신청을 하는 것이 계획이었다. 왕은 우리를 트럭에 태워서 먼 도시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다시 짐을 꾸렸다. 배낭은 여전히 축축했고 옷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희망을 느꼈다. 지하실을 나서면서 나는 햇빛을 봤다. 3주 만에 보는 햇빛이었다. 눈이 부셨지만 따뜻했다. 우리는 다음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11월 초 우리는 트럭에 실려 중국 내륙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석탄이 아니라 상자들 사이에 숨었다. 왕이 우리를 화물 운송 트럭에 태웠는데 짐칸 한가운데에 좁은 공간을 만들어 두었다. 양쪽으로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에 우리 둘이 겨우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상자에서는 플라스틱 냄새가 났다.
아마도 공산품을 운반하는 것 같았다. 왕은 우리에게 물과 빵 몇 개를 주고는 이틀 동안 참으라고 했다. 목적지까지 이틀이 걸린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다시 어둠 속에 갇혔다. 트럭은 쉬지 않고 달렸다. 처음에는 피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 같았다.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고 상자들이 삐걱거렸다. 김철수 선배의 어깨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 흔들림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 나는 그를 붙잡아주며 조금이라도 충격을 덜 받도록 했다. 몇 시간 후에는 포장도로로 접어든 것 같았다. 흔들림이 줄어들고 속도가 빨라졌다. 엔진 소리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우리는 중국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이었다. 밖에서는 어떤 풍경이 펼쳐지고 있을까? 도시일까, 농촌일까? 궁금했지만 볼 수 없었다. 첫날 밤이 되자 트럭이 멈췄다. 운전사가 휴게소에서 쉬는 것 같았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혹시 누군가 짐칸을 열어볼까 봐 두려웠다. 바깥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다. 중국어였다. 웃음소리도 들렸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밤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1시간쯤 후에 트럭이 다시 출발했다. 우리는 그제야 조금 긴장을 풀었다. 배가 고팠다. 왕이 준 빵을 꺼내 먹었다. 딱딱했지만 배를 채울 수 있었다. 물을 마시니 목구멍이 조금 나아졌다. 김철수 선배는 조금씩 먹었다. 아직 입맛이 없는 것 같았다. 이틀째 되는 날 트럭이 여러 번 멈췄다. 검문을 받는 것 같았다. 운전사와 누군가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류를 확인하는 소리, 침칸을 두드리는 소리.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김철수 선배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검문은 다행히 간단하게 끝났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하루에 4번이나 겪었다. 매번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는 발각되지 않았다. 왕이 준비를 철저히 한 것이었다. 뇌물도 미리 건넸을 것이었다. 이틀째 저녁 무렵 트럭이 완전히 멈췄다. 엔진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다. 왕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착했다고 했다. 우리는 상자들 사이에서 기어 나왔다.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서지 못했다. 왕이 우리를 부축해서 트럭에서 내려주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주변을 보니 작은 마을이었다. 집들이 몇 채 보였고 멀리 산이 보였다. 왕은 우리를 한 집으로 데려갔다. 또 다른 안전가옥이었다. 이곳에서 며칠 쉬었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했다. 몽골로 가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피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방에 들어온 것이었다. 몽골로 가는 길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험했다. 왕은 우리를 내몽골 지역의 국경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곳에서 몽골 브로커를 만나야 했다. 하지만 국경을 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야 했다. 왕은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다고 했다. 그의 영역은 중국까지였다. 우리는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무표정하게 조심하라고만 했다. 그리고 떠났다. 우리는 낯선 마을에 혼자 남겨졌다. 주변은 온통 모래와 바위뿐이었다. 고비 사막 지역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가 얼굴을 때렸다. 몽골 브로커는 바트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그는 몽골인이었고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었다. 우리말은 전혀 못했다. 의사소통이 어려웠지만 손짓과 간단한 중국어로 이해할 수 있었다. 바트는 우리에게 국경을 도보로 넘어야 한다고 했다. 사막을 걸어서 몽골 쪽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거리는 약 50km였다. 이틀 정도 걸린다고 했다. 물과 음식을 충분히 준비하라고 했다. 우리는 배낭에 물병과 건빵, 통조림을 가득 채웠다. 바트는 우리에게 나침반 하나를 주고 방향을 알려주었다. 남동쪽으로 계속 가면 몽골 마을이 나온다고 했다. 11월 중순 우리는 사막을 걷기 시작했다. 날씨는 추웠다. 낮에는 그나마 견딜만 했지만 밤에는 영하로 떨어졌다. 모래는 발을 빠지게 했고 바위는 발목을 삐게 만들었다. 김철수 선배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묵묵히 걸었다. 우리는 하루에 15km 정도씩 이동했다. 쉬는 시간을 빼면 8시간 정도를 걸은 것이었다. 해가 지면 텐트를 쳤다. 바트가 준 작은 텐트였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추위를 견뎠다. 바람소리가 텐트를 흔들었고 모래가 천을 때렸다. 사흘째 되던 날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물을 아껴 마셨지만 사막의 건조함은 생각보다 심했다. 입술이 터졌고 목구멍이 바싹 말랐다.
김철수 선배는 탈진한 것 같았다. 그는 자꾸 쓰러지려 했다. 나는 그를 부축하며 계속 걸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다. 여기서 멈추면 죽는 것이었다. 넷째 날 오후 지평선에 무언가 보였다. 건물이었다. 마을이었다. 우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서 그곳을 향해 걸었다. 발이 부르터 피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몽골이었다. 우리는 마침내 중국을 벗어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놀랐다. 우리는 온몸이 모래투성이었고 헝클어진 머리에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다. 한 노인이 다가와서 몽골어로 뭔가 물었다. 우리는 손짓으로 한국 대사관을 찾는다고 표현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를 한 집으로 안내했다. 집 안에는 난로가 타고 있었고 따뜻했다. 노인의 아내가 뜨거운 차를 내왔다. 우리는 감사하며 차를 마셨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함이 온몸에 퍼졌다. 우리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자유의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이었다. 노인은 내일 울란바토르로 가는 버스를 태워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날 밤 우리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잤다. 12월 5일 우리는 울란바토르에 도착했다. 마을 노인이 약속대로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고 우리는 10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몽골의 수도로 왔다. 울란바토르는 추웠다. 영하 20도가 넘었다. 거리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다녔다. 우리는 얇은 옷만 입고 있어서 추위에 떨었다. 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탔다. 한국 대사관이라고 말하자 운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분쯤 달려서 대사관 앞에 도착했다. 대한민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우리는 마침내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대사관 정문에서 경비원이 우리를 막았다. 우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라고 말했다. 경비원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를 불렀다. 잠시 후 한국인 직원이 나왔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따뜻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몸이 녹기 시작했다. 직원은 우리를 한 방으로 안내했다. 소파가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물과 과자가 놓여 있었다. 직원은 우리에게 여권이나 신분증이 있냐고 물었다. 우리는 없다고 했다. 그는 괜찮다고 했다. 탈북자들은 보통 신분증이 없다고 했다. 대신 간단한 신상 정보를 물었다. 우리는 차례로 이름과 생년월일, 출신 지역을 말했다. 직원은 꼼꼼히 기록했다. 그리고 탈북 경위를 물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것이 내가 가져온 증거라고 했다. USB 안에는 북한 체제의 범죄를 보여주는 의료사진들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직원은 신중한 표정으로 USB를 받았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며칠 동안 대사관에 머물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원 확인과 탈북 경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기꺼이 동의했다. 이미 이틀 동안 걸어온 길에 비하면 며칠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대사관에서 지냈다. 매일 조사관들과 면담을 했다.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북한에서의 생활을 물었고 탈북 과정을 자세히 기록했다. USB에 담긴 사진들도 검토했다. 조사관들은 그 사진들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다. 국제사회에 알려야 할 중요한 증거라고 했다. 김철수 선배는 의료진의 치료를 받았다. 어깨 상처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사관 의사는 잘 관리했다며 칭찬했다. 조금만 더 치료하면 완치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안도했다. 그리고 매일 세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있었다. 한식이었다. 김치찌개와 된장국, 불고기.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다. 12월 중순 대사관에서 우리에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주었다. 다음날 오전 10시에 출발하는 비행기였다. 인천공항까지 4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우리는 마침내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달 반 동안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평양의 병원, 그 충격적인 CT 사진, 어머니와의 마지막 아침, 두만강의 차가운 물, 총소리, 중국의 지하실, 사막의 모래바람. 그 모든 것을 겪고 나는 여기까지 왔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다.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몽골의 설원이 보였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다음에 눈을 뜨면 한국이었다. 자유의 땅이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12월 18일 오후 2시였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탑승교를 걸어 나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공항 안은 밝고 깨끗했다.
천장이 높았고 유리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모두 자유롭게 걷고 웃고 전화하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꿈같은 광경이었다. 김철수 선배도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우리는 이곳이 정말 한국인지,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온 것인지 믿기지 않았다. 공항 안내 방송이 한국어로 흘러나왔다.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언어를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났다. 입국장으로 가는 길에 통일부 직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별도의 방으로 안내했다. 탈북자들을 위한 특별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그 방에서 또다시 신원 확인을 받았다.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찍고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았다. 의사는 우리가 영양실조 상태라고 했다. 특히 김철수 선배는 체중이 많이 빠졌다고 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없으니 잘 먹으면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안도했다. 절차가 끝나고 직원은 우리에게 다음 단계를 설명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 가서 3개월 동안 적응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있었다. 우리는 그날 저녁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이동했다. 버스 창밖으로 한국의 밤 풍경이 펼쳐졌다. 고층 빌딩들, 네온사인, 자동차 행렬, 편의점 불빛. 모든 것이 북한과 달랐다. 북한에서는 밤이면 어둠에 잠겼지만 여기는 밤에도 나처럼 밝았다. 도로는 넓고 깨끗했으며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달렸다. 사람들은 밤늦은 시간에도 거리를 자유롭게 걸어다녔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곳이 내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자유의 땅이구나. 이곳에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었다. 하나원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쯤이었다.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다. 친절했다. 우리를 기숙사로 안내하고 생필품을 나눠주었다. 새 옷, 세면도구, 이불, 베개. 모든 것이 새 것이었다. 방은 깨끗했고 난방이 잘 되어 있었다. 침대도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부드러웠다. 2달 반 동안 딱딱한 바닥과 트럭 짐칸에서 잤던 것을 생각하면 천국 같았다. 김철수 선배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나도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어머니 생각이 났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나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가슴이 아팠지만 나는 언젠가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나원에서의 첫 아침은 이상했다. 아침 6시에 기상방송이 나왔지만 강제가 아니었다. 일어나도 되고 더 자도 되었다. 하지만 나는 습관적으로 일어났다. 식당으로 가니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밥, 국, 반찬이 여러 가지 있었다. 양도 충분했다. 나는 배불리 먹었다.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은 식사였다. 식사 후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하나원 생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3개월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다고 했다. 한국어 수업도 있고 컴퓨터 교육도 있고 직업 교육도 있다고 했다. 나는 기대되었다. 여기서 배워서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싶었다. 그리고 다시 의사로 일하고 싶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이곳에서 펼치고 싶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배움의 시간이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수업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는 한국어 수업이었다. 북한과 남한의 언어가 같으면서도 다르다는 것을 배웠다. 북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외래어들이 많았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단어들. 우리는 그 의미를 하나씩 익혔다. 선생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쳤다.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했다.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의학 용어도 다시 배워야 했다. 북한에서 사용하던 용어와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달랐기 때문이었다. 컴퓨터 수업도 있었다. 나는 북한에서도 컴퓨터를 다뤘지만 한국의 컴퓨터는 훨씬 발전해 있었다. 인터넷이라는 것을 처음 접했다. 세상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검색하는 법을 가르쳤다. 나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봤다. 내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실들이 나왔다.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 탈북자들의 증언, 인권 침해 사례들. 읽으면 읽을수록 충격이었다. 내가 평생 살았던 곳이 이렇게 많은 거짓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내가 가져온 USB 속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다. 직업 교육 시간에는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법을 배웠다.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 직장 예절 같은 것들. 나는 의사 자격증을 다시 따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북한 의사 면허는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한국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의사는 내 정체성이었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다. 상담 선생님은 탈북 의사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신청했다. 하나원에서 지내는 동안 다른 탈북자들도 많이 만났다. 나이도 직업도 다양했다. 20살 청년도 있었고 60대 할머니도 있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이는 가족과 함께 왔고 어떤 이는 혼자 왔다. 김철수 선배와 나는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우리는 같은 여정을 겪었고 서로의 고통을 이해했다. 가끔 밤에 우리는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에 대해. 그는 아내와 아이가 북한에 있었다. 언젠가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나는 어머니 생각을 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다. 3월 말 하나원 수료식이 있었다. 우리는 수료증을 받았다. 이제 한국 사회로 나가는 것이었다. 통일부에서는 우리에게 정착금을 지원해 주었다. 집도 알선해 주었다. 나는 서울에 있는 작은 원룸을 배정받았다. 김철수 선배는 경기도의 한 도시로 갔다. 우리는 헤어지기 전에 꼭 안았다. 우리는 2달 반 동안 생사를 함께한 동료였다. 그는 내게 연락하며 지내자고 했다. 나도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하나원을 떠나는 날 나는 내 새 집 열쇠를 받았다. 작은 열쇠였지만 그것은 자유의 열쇠였다. 내 공간, 내 삶, 내 미래의 열쇠였다. 나는 그 열쇠를 꽉 쥐고 새로운 출발을 향해 걸어갔다. 서울의 원룸은 작았지만 깨끗했다. 방 하나에 부엌과 화장실이 붙어 있었다. 창문으로는 다른 건물들이 보였다. 나는 짐을 풀었다. 짐이라고 해봐야 배낭 하나였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USB. 나는 USB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언젠가 이것을 공개할 날이 올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먼저 정착해야 했다. 일자리를 구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고 의사시험을 준비해야 했다. 창밖을 바라보니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자동차가 쉬지 않고 달렸다. 서울은 살아 움직이는 도시였다. 나도 이 도시의 일부가 되어야 했다. 처음 며칠은 적응하기 힘들었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지하철을 타는 것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서툴렀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나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었다. 말투도 달랐다. 사람들은 북한식 억양을 들으면 이상하게 쳐다봤다. 나는 점점 더 말을 아끼게 되었다. 하지만 친절한 사람들도 있었다. 동네 슈퍼 주인 아주머니는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도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가끔 반찬을 더 주기도 했다. 그런 작은 친절이 큰 위로가 되었다. 4월 말부터 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병원 청소일이었다. 의사였던 내가 병원을 청소하는 것이 아이러니했지만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일은 힘들었다. 아침 5시에 출근해서 오전 9시까지 일했다. 폭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렸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적어도 자유로운 땅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누가 감시하지 않았고 내 의지로 선택한 일이었다. 일을 마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의사 국가고시를 공부했다. 한국 의학 교과서는 북한 것과 많이 달랐다. 최신 의학 지식이 가득했다. 나는 하루에 8시간씩 공부했다. 5월 중순 통일부에서 연락이 왔다. 내가 가져온 USB의 내용을 검토했는데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했다. 국제인권단체에 제공하고 싶은데 동의하냐고 물었다. 나는 동의했다. 그것이 내가 탈북한 이유 중 하나였다. 진실을 알리는 것. 며칠 후 나는 통일부 사무실에서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내 증언을 녹음했다. 평양중앙병원에서의 경험, 내가 본 CT 사진들, 체제의 은폐 시도들,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이 증언이 UN 인권 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보람을 느꼈다.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6월 말 김철수 선배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공장에 취직했다고 했다. 어깨도 완전히 나았다고 했다. 목소리가 밝았다. 우리는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많이 건강해 보였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의 이야기를 나눴다. 그도 적응하느라 힘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는 두만강을 건너며 다짐했던 것을 기억했다.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헤어지기 전에 그는 내게 힘내라고 했다.
나도 그에게 같은 말을 했다.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는 동료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계속 나아가고 있었다. 2020년 7월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의사 국가고시 준비에 매달렸다. 탈북 의사 지원 프로그램에 합류했다. 프로그램에는 나처럼 북한에서 의사였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우리는 함께 공부했다. 서로를 격려했다. 강사들은 한국 의학의 최신 지식을 가르쳤다.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양리학. 기본부터 다시 배웠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 특히 의료기기와 치료법이 크게 발전해 있었다. 나는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책을 들여다봤다.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르바이트는 계속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공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줄였다. 주말에만 일했다. 주중에는 오로지 공부에 집중했다. 도서관이 문을 열 때 들어가서 문을 닫을 때 나왔다. 점심은 김밥 한 줄로 때웠다.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이었다.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간과 돈을 아껴야 했다. 가끔 몸이 너무 지칠 때면 쉬고 싶은 유혹이 들었다. 하지만 USB 속 사진들을 떠올렸다.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그러면 다시 힘이 났다. 2020년 겨울 나는 처음으로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했다. 시험은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었다. 긴장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시험이 끝나고 나는 탈진했다. 결과 발표까지 한 달을 기다려야 했다. 그 한 달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밤마다 불안한 꿈을 꾸었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다시 1년을 준비해야 하나. 하지만 2월에 결과가 나왔다. 합격이었다. 나는 한국 의사 면허를 취득한 것이었다. 발표를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2년 넘게 준비한 결과였다. 평양중앙병원을 떠난 지 1년 4개월 만에 나는 다시 의사가 된 것이었다. 면허를 받고 나는 병원에 지원했다.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다. 면접을 봤다. 처음에는 거절당하는 곳이 많았다. 탈북 의사라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20곳 넘게 지원했다. 마침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영상의학과 레지던트로 받아주겠다고 했다. 나는 기뻤다. 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자리였다. 면접에서 과장은 내 경력을 높이 평가했다. 평양중앙병원에서의 7년 경험이 인정받은 것이었다. 나는 3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흰 가운을 다시 입는 날 나는 떨렸다. 2년 만에 입는 의사 가운이었다. 거울을 보니 눈물이 났다. 나는 돌아온 것이었다. 병원 생활은 바빴다. 레지던트는 일이 많았다. 하루에 15시간씩 일했다. 하지만 행복했다. 환자를 돌보고 CT를 판독하고 동료 의사들과 협진하는 모든 것이 즐거웠다. 동료들은 내가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차별하지 않았다.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봤다. 북한 의료 시스템은 어떠냐고, 어떻게 탈북했냐고.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너무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었다.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 간단한 술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나는 한국 사회에 조금씩 녹아들고 있었다. 이곳이 내 새로운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금은 2024년 말이다. 나는 서울대학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된 지 2년이 지났다.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해서 환자들의 CT와 MRI를 판독한다. 젊은 의사들을 가르치기도 한다. 내가 평양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 그리고 한국에서 새롭게 배운 지식들을 나눈다. 동료들은 나를 인정해준다. 진단 능력이 뛰어나다고 칭찬한다. 나는 자부심을 느낀다. 탈북자가 아니라 실력 있는 의사로 평가받는 것이 기쁘다. 5년 전 두만강을 건넜던 그날을 생각하면 꿈만 같다. 작년에 나는 중요한 결정을 했다. USB 속 증거 사진들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었다. 국제인권단체와 협력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양중앙병원에서 내가 목격한 것들을 세상에 알렸다.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 의료 시스템을 통한 은폐, 인권 유린의 증거들. 언론의 반응은 뜨거웠다. 여러 나라 신문과 방송에서 다뤘다. UN 인권이사회에서도 주목했다. 나는 증언했다. 북한 정권의 범죄를 고발했다. 두렵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다.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해야 했다. 어머니 소식은 아직 모른다. 탈북 이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하신지, 나 때문에 고생하시지는 않는지 매일 밤 궁금하고 걱정된다.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다. 북한에 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언젠가 북한이 변화하고 자유로워지고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날까지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살 것이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는 아들이 되기 위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다. 김철수 선배와는 여전히 연락하며 지낸다. 그도 잘 살고 있다. 공장에서 관리자가 되었다고 했다. 결혼도 했다. 한국 여성과 만나서 가정을 꾸렸다. 나는 그의 결혼식에 갔었다. 행복해 보였다. 우리는 가끔 만나서 밥을 먹는다.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 밤을 회상한다. 총알이 물 위를 스치던 순간, 사막을 걷던 날들, 하나원에서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자유를 얻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박영희와 이성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들도 언젠가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자유로운 땅에서 내가 선택한 일을 하며 산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무엇을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세상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거리를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기적이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다. 나는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아직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잊지 않는다.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도 언젠가 자유를 맛볼 수 있기를. 그날이 오면 나는 그들을 도울 것이다. 의사로서, 탈북자로서, 자유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내가 살아남은 이유이고 내가 계속 나아가는 이유다. 희망을 잃지 않는다. 자유는 반드시 온다. 나는 오늘도 병원에서 일한다. 환자를 돌보고 질병을 진단하고 생명을 구한다. 평범한 하루지만 내게는 기적 같은 날들이다. 두만강을 건너던 그 추운 밤, 총알이 빗발치던 순간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다. 북한에 남겨진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날까지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살 것이다. 탈북을 꿈꾸는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기를 바란다. 자유는 멀지 않다. 힘들고 위험한 길이지만 끝에는 희망이 있다. 포기하지 마라. 나처럼 수많은 탈북자들처럼 당신도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